예, 지금부터는 10월 셋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10월 16일은 이제 10월 그 미국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10월 17일은 미국의 9월달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 미국의 10월 그 NAHB 전미주택협회에서 발표하는 주택 시장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10월 18일은 중국의 9월달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중국에서 또 같은 날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럽에서는 9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수치가 나오게 되고 또 미국 연준에서는 이제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죠.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날 테슬라하고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열려서 금리를 이제 결정할 예정이고요. 미국에서는 9월달 기존 주택 매매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그날부터 이제 유럽에서 종양학회가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20일은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일본에서는 9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고 또 같은 날 삼성전자가 메모리 테크데이를 열어서 이제 여러 기술들을 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 주 일정이 참 많은데 주목해야 될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은 이제 이번 주에 그래도 좀 중요한 변수는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 같아요. 그 소매 판매. 요게 데이터인데 사실 이게 너무 좋게 나오는 것도 사실 좋진 않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안 좋으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니까 약간 이제 좀 식는, 그러니까 좀 덜 그 좋게 나오는 그런 좀 데이터면 좋겠는데 어쨌든 미국의 소매 판매 한번 좀 지켜보시고 근데 반대로 중국은 잘 나와야 됩니다. 중국의 소매 판매 또 역으로 중국은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잘 나오는 쪽으로 좀 그 나온다면 주가엔 긍정적일 것 같고 또 역시 우리나라 2차 전지의 영향을 또 제일 크게 줄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좀 예고돼 있는데 4분기에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가 또 뭐 모델 3 새로운 또 버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우리나라 또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유럽의 종양학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 이제 유한양행의 신약 그 임상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이게 좋은 쪽으로 나온다면 또 긍정적일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계속 부양책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금리 또 추가적으로 인하할지 요즘에 보면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해도 너무 찔끔찔끔하니까 시장에 영향 못 주는데 과연 좀 큰 폭의 인하를 할지 아니면 또 동결하고 나중에 그냥 다른 부양책을 쓸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저번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테크데이를 열어가지고 엑시노스 그 좀 공개를 좀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메모리 쪽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인공지능형 메모리 여기에 대한 이제 기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어떤 공개를 할지 근데 정확하게 뭔 얘기를 할지는 아직은 안 나와 있는데 새로운 신기술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HBM 관련해 가지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실제로 좀 좋은 쪽으로 나올지 한번 한번 결과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성장주들이 이제 움직이려면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내리니까 또 성장주들이 좀 사실 오르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10년물이 한 4.5%대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 성장주가 힘을 좀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작년 1월 달이었어요. 작년 1월이죠. 그러니까 2022년 그 전쟁 전에 그때 미국의 10년 금리가 고점이 4.33 나왔습니다. 예. 그랬다가 이번에 넘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좀 분기점 같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4.33 정도. 지금 4. 그때 가고 나서 이제 내려갔거든요. 네. 주식이.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거 돌파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금리가 만약에 꺾인다면 굉장히 성장주는 이제 부담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4.3까지 지금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보시고 분명히 뭐 물론 이제 약간 금리가 꺾인 건 맞죠. 꺾인 건 맞는데 우리가 좀 안도를 하려면 작년 1월에 고점 밑으로는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올해 많은 분들이 좀 놀랬던 게 뭐 그 미국의 나스닥의 빅테크가 엄청 올랐었잖아요. 상반기에. 그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저는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그때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3.2까지 떨어졌어요. 당시에 그 실리콘밸리 파산하면서 엄청 떨어. 그러니까 긴축이 끝난다 이렇게 봤겠죠. 3.2 떨어지니까 성장률 완전히 숨통이 튀어가지고 그 후로 미국 빅테크가 완전 다 폭등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망한다고 하는데 미국 증시는 올라가는 좀 되게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왔던 게 결국 시장은 금리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가 그렇게 낮으면 성장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땐 기준점은 일단 4.3 이하로 좀 떨어지는 게 일단 성장주들한테 좀 추세적으로 네. 좋을 수 있는 그런 좀 그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미국 시장 금리가 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성장주의 시대가 다시 온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먼저 좀 달려갈 만한 분야, 섹터가 있다면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 일단 이제 만약에 다시 또 성장주가 간다면 그래도 이제 내년하고 내후년에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그런 산업들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가장 변화가 지금 커지고 있는 게 일단 AI 쪽 같아요. 이건 뭐 빅테크만 뛰어드는 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전을 하고 있고 심지어 중동 국가들마저도 AI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같아요. 마치 우리가 올해 상반기 내내 얘기했던 2차 전지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건 청기시로 바뀌는 거 아니냐. 네. 이것처럼 AI로의 이제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고 우리 눈으로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성장주라도 변화가 이제 시작된 쪽을 사람들이 더 보지 않을까. 그래서 AI 관련. 근데 AI 하면 또 반도체잖아요. 우리 예. 한국 입장에선.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여전히 좀 주목받을 것 같고 그다음 또 한쪽에 역시 맞물려 있지만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 쪽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특히 테슬라가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지금 예. 자율주행에 가장 앞서 있고 그리고 수많은 지금 비디오로 학습하면서 결과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 관련해서 자율주행 시장은 또 여기가 현대차도 지금 소홀히 안 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이쪽 시장을 노크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까지 그림을 본다면 자율주행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또 역시 자율주행과 맞물려 있는 게 또 한 축이 뭐죠? AI랑 물론 연결이 되죠. 로봇이죠. 네. 네, 로봇 쪽. 근데 다만 이 로봇은 올해 한 번 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약간의 가격 부담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되 다만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지금 계속 방점을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방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로봇 같거든요. 그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영상도 하나 공개했잖아요. 그 로봇. 예, 옵티머스인가요, 이름이? 예. 예. 그것도 이제 많이 완성도가 높아졌더라고요. 예. 예. 일단 일가구 일로봇 예, 시대를 맞아요. 열겠다 하니까 근데 그냥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은 절대 또 아니기 때문에 예. 한다면 또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식의 로봇 그 선도 업체가 로봇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투자한다는 것도 삼성도 하고 있으니까 로봇 쪽도 성장주로서 충분히 저는 부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개 그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표주가 힘을 좀 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호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배경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는 아니고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일단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좀 안 좋을 것 같았는데 네. 예상보다 잘 나왔고 마이크론도 이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 멘트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삼성은 아직 IR 안 해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나오는 실적만 봐서는 기대 이상이었고 특히 D램의 적자가 많이 축소된 게 네. 이거 이제 진짜 업황반전한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확실히 좀 갖게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역시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거죠. 비싸지 않다 보니까 삼성전자 PBR이 1.3배니까 평균이 한 1.6배 정도 되거든요. 예. 거기에 비해서 여전히 낮고 근데 업황은 이제 바닥에서 돌리니까 부담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도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글로벌 유동성이거든요. 근데 중국 유동성은 좋아지는 건 맞는데 미국 유동성이 안 좋았잖아요. 예. 자꾸 금리 올라가니까. 근데 미국의 금리가 이제 꺾이니까. 국채 금리가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더 이상 긴축은 안 하겠지. 네. 당연히 좋게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그 G2죠. G2의 제조업 지표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바닥에서 실제 나오는데 이게 반도체 주가에 영향 많이 주거든요. 그게 나오면서 또 공교롭게 한국의 수출 데이터도 이번에 물론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약간 데이터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처음으로 거의 마이너스 이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어요. 네. 거의 뭐 마이너스 40 찍다가 마이너스 15 찍다가 이번에 이제 한 자릿수로 줄었다는 건 조만간 또 반전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펀더멘털 쪽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그 마이크론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AI라는 신제품이 어쨌든 반도체 트렌드를 바꿔버렸잖아요. 예. 예, 그동안은 반도체 뭐였죠? 항상 반도체는 그냥 경기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고
좋아지면 좋아지고 이런 사이클 산업인데 AI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 사이클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는 메모리 거- 반도체. 네, 메모리죠. 예.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리스크도 요즘에 뭐 부동산 리스크도 좀 서서히 좀 완화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꼭 장비 반입도 네, 맞습니다. 됐고.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이거 못 받으면 어떡할까 장비. 근데 이 리스크가 좀 컸는데 예. 그게 일단은 해소가 돼 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좀 긍정적으로 예. 뭐 한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 외국인들이 이제 2차 전지를 팔고 자동차를 좀 담아오다가 뭐 물론 또 요 며칠 사이에는 그런 강도가 좀 완화가 되고 주춤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2차 전지는 또 최근에 좀 오르고 뭐 또 자동차는 약간 또 부진한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이 외국인들이 2차 전지 팔고 자동차를 좀 담았던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2차전지를 좀 팔았던 배경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리 때문이 좀 컸다고 봐요. 금리랑 또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 예. 예, 이게 왜냐면 요즘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이 IRA 법안이 좀 훼손되는 거 아닐까? 이 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치 불확실성, 또 금리 오르면 당연히 성장주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올해 주가도 좀 많이 올랐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좀 팔았던 것 같고 또 파업 부담도 좀 있었죠. 네. 네, 이게 지금 미국이 파업하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 때문 아니냐. 공화당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배터리 주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파업 이슈에서 좀 오히려 반사이익 얻는 데는 또 현대차 아니냐. 아. 이런 얘기도 좀 나왔잖아요. 예. 이제 약간 대립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자동차 쪽은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고 또 자동차는 또 최근에 실적이 자꾸 피크아웃 얘기 나오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실적은 또 좋다라고 하니까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에 대해서는 뭐 나쁠 게 없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환율 상승의 최대 수혜 업종은 누가 뭐래도 자동차니까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2차 전지보다는 좀 자동차를 선호했던 것 같은데 다만 주가는 꼭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주가는 또 반대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오히려 2차 전지는 조금 예. 회복하는데 자동차는 부진하는. 예, 예. 그러니까 자동차 쪽은 오히려 외국인 매수에도 오히려 좀 뒷걸음질 치고 있고 예. 그동안 부진했던 전기차 섹터는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섹터는 갑자기 이제 한 이틀 만에 폭등하면서 예.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 물론 이제 외국인이 무조건 뭐 사고 판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지금 시각은 일단은 이제 그 자동차를 좀 편하게 느끼는 게 아닌가. 아. 예, 실적 부담도 없고 또 네. 연말에 배당도 많이 주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파업 이슈에도 약간 지금 배터리보다는 조금 더 수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선택을 했는데 일단 현재까지의 스코어는 그렇게 뭐 좋은 지금 상황은 아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에 강했던 엔터주가 최근 들어서 좀 좋지 못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4분기 전체적인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실적 전망은 괜찮아요. 지금 엔터 쪽이 SN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 JYP 엔터는 4분기가 역대 최대 실적을 예상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인 그룹들도 4분기부터 많은 그룹들이 데뷔를 하게 돼요. 이 역시도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여기다가 지금 올해 연말에 그 이제 미국 현지 걸그룹 있잖아요. 그 JYP에 네. 거기 이름이 이제 V차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공식 데뷔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들도 이제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고 또 4분기에 그동안 이제 그 컴백을 하지 않았던 뭐 NCT라든가 또 세븐틴 또 스트레이키즈, 에스파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이제 그 아티스트들이 또 컴백을 하거든요. 4분기에. 그럼 당연히 이게 숫자에 더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4분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데뷔했던 그 SM의 신인 그룹 라이즈가 데뷔하자마자 100만 장 앨범 팔아버렸어요. 아. 굉장히 이제 이것도 고무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들이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주가가 좀 바닥에서 회복은 되고 있지만 못 올랐던 이제 이런 배경은 제 생각에 이제 블랙핑크 이슈가 좀 큰 게 아니었나. YG. 예, YG. 이게 왜냐면 지금 재계약이 여전히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예. 근데 제이조 물론 이제 YG한테도 답답하겠죠. 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뭐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네. 좀 YG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그 우리 K-팝에서 이제
재계약 문제, 네, 재계약 이런 문제가. 또뭐 계약 조건 이런 데 약간의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이게 블랙핑크가 아니라 다른 그룹도 하면 어떡하죠? 물론 그러니까요. 다행히 지금 이번에 BTS는 전원 다 재계약을 빨리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하이브는 좀 리스크가 완화되는데 다른 그룹에서도 또 나올 수도 있는 문제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불편하니까 이게 계약이 되든 안 되든 뭔가 매듭은 빨리 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자꾸 이게 늘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재계약이 되면 가장 좋은데 근데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주가를 눌리지 않았나. 그러나 어쨌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주가의 반영은 어느 정도 했고 이제는 다시 숫자를 볼 때잖아요. 그래서 이 엔터 쪽은 이제 바닥은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HBM 같은 반도체 쪽하고 또 2차 전지, 로봇 같은 성장주가 올라가면은 뭐 금융보험 같은 배당주가 또 내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성장주가 빠지면 배당주는 오르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좀 급등락 이게 서로 엇갈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뭐 금리도 약간 조금 혼재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이 비율을 투자 비중을 어떻게 지금 조절할 것인가 이게 또 관심이고 또 고민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좀 적절해 보입니까? 저는 이제 좀 균형 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게 성장주들이 그렇다고 지금 금리가 옛날처럼 저금리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당장은. 예. 미국도 계속 뭐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다고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고금리 유지하겠다. 근데 더 안 올리겠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너무 그냥 한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장주 일변도죠. 그거는 좀 리스크가 좀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분배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일정하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그런 자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채권 같은 거, 미국의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 물론 가격이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반대로 금리 매력이 되게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부 편입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으로 따지면 그런 업종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보험이나 네. 금융주 같은 거죠. 고배당주들이죠. 근데 이들은 금리 오를 때 또 수혜주고 그래서 이쪽을 뭐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정하게 고배당주나 네. 약간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정된 좀 안전한 그런 이제 기업들을 일부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나 한쪽으로 그냥 고성장주만 하면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상승을 이겨낼 수 있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성장주도 뭐 당연히 좀 조정장을 이용해서 편입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 완전 대척점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그런 이제 가치주도 같이 담는 그런 좀 분산 투자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거는 되도록이면요 그 신용 매매는 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레버리지. 이번에도 좀 안타까웠던 게 그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아마 기자님도 그날 시장 보셨겠죠. 오후에 코스닥이 폭락해 버렸거든요. 오전에 오르다가 오후에 빠졌죠.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개인들이 주식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장중에 이제 오후에. 그게 반대 매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신용잔고가 1조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게 벌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증시 빠지면서 반대 매매로 그냥 그 가능성이 강제된 거죠. 그럼 결국 그만큼 레버리지가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잘 쓰면 약이지만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는 레버리지 투자는 더더욱 좀 특히 그거를 고밸류 기업에 투자하는 건 더욱더 위험하지 않나. 근데 적절한 분산 투자를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성장주하고 가치주, 배당주를 뭐 50대 50을 할 수도 있고 70대 30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30대 70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성격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뭐 성장주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근데 옛날에는 나는 성장주를 100을 했다면 이젠 그건 안 좋다는 거예요. 100을 했으면 7대 3 정도로 좀 바꾸시고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자기 성향에 맞추되 약간은 이제 반대편도 좀 담아보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로 연불리 보고서 듣는 시간 됐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삼성증권의 이번에 류영근 연구원님이 이제 새로 애널리스트 데뷔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 제목이요 한국 반도체 소부장 돌아가는 변화의 시계라는 이제 제목의 보고서인데 이게 무려 150페이지나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길어서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올해 장비가 제일 셌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장비가 셌던 이유는 후공정 장비주들이 뭐 HBM 효과죠. 그걸로 이제 많이 올라가서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 얘기를 하나 봐요. 이거 너무 비싸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투자하기 좀 버겁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삼성증권의 결론은 뭐냐면
여전히 HBM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올랐어도 이 기술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공정 쪽에서는 선단 공정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세 공정이죠. 뭐 EUV 공정이나 아니면 이제 그 웨이퍼에서 이 선을 작게 그리면 그릴수록 이제 미세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D램 같은 경우도 점점 이제 회로 선폭을 줄이고 있거든요. 거기 관련된 기업들은 좀 우리가 선별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좀 논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일단 장비 쪽과 관련해서 특히 그동안은 하이닉스가 부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역으로 보면 이제 삼성도 반격을 분명히 할 거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이 더 공격적으로 증설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삼성향을 좀 보자는 예. 그런 의견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HBM 투자할 때 좀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자라는 그런 좀 의미인 것 같고, 거기서 좀 이제 그 반도체 후공정과 관련해서 기술 변화에서 좀 한 가지 여기서 짚어주신 게 뭐냐면, 그 웨이퍼가 있잖아요. 웨이퍼를, 그러니까 HBM이 이거잖아요. 아파트처럼 쌓는 거잖아요. 뭐 4단 쌓고 8단 쌓고 12단, 이제 16단까지 갈 거래요. 웨이퍼를.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를 16개 쌓는 거죠. 그럼 높이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높이를 8단하고 16단을 똑같이 맞춰줘야 된대요. 그 얘기 뭐냐면은 반도체 하나가 작아져야 돼요. 이 두께가.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웨이퍼를 굉장히 얇게 잘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 얇게 자른다는 게 뭐냐면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이 블레이드가 있어요. 칼날 같은 걸로 자르거든요. 예. 지금 그걸 자르는데 앞으로 더 얇게 자르려면 레이저를 써야 된대요. 근데 그걸 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이오테크닉스라고 합니다. 여기가 주로 이제 삼성에 예. 납품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이 회사 제품이 들어가는 곳까지 아직 몰라요. 네. 확인 안 되는데 레이저에서는 뭐 절대적인 그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력은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오테크닉스가 이 시장에 아마 들어서지 않을까. 예. 이런 기업들을 주목하자는 게 뭐냐면 기술 변화에서 무조건 써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을 좀 보자는 그런 의견이고,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쪽에서는 일단 소부장 쪽은 좀 이익까지 개선되려면 시간이 걸린대요. 아직 뭐 반도체 팡이 뭐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선제적으로 좀 매입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부진할 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 특히 글로벌 장비사들이 이제 중국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오냐면 이제 한국에 연구개발 시설이나 한국의 공장 옆에 AS 해줄 수 있는 그런 데를 많이 짓고 있나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보통 부품 회사들이요, 미국이나 해외 쪽에 반도체 장비 회사에 공급하거든요, 부품들을. 그럼 덩달아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해외 업체 중에 한국에 공장 짓는 장비 회사가 있다면 그쪽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한번 볼 필요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일단 하나 머티리얼즈를 또 꼽아주셨고, 또 부품 테스트하는 업체 중에 리노공업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그 다음에 오사트라고 이 반도체 후공정 이제 해주는 그쪽에서 메모리 쪽에서는 하나 마이크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비 회사는 최선호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오테크닉스랑 HPSP 여기를 이제 최선호주로 꼽아주셨고, 차선호주로는 파크 시스템즈, 넥스틴, 한미반도체 이렇게 꼽아주셨으니까 한번 반도체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중동 전쟁까지 터지면서 유가와 금리 방향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긴축이 될 수도 있고 더 강화될 수도 있고 더 완화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또 시장도 많이 이제 급등락이 이어지는 그런 형국인데요. 뭐 관련 뉴스와 지표들 잘 챙기면서 어지러운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연불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